한국세무사의 세무연수원 연수 교수이자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필을 보니까 지금 여러 경제 매체에서 칼럼도 많이 쓰고 계시고 유튜브 채널도 갖고 계시네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갖고 계시고 다양하시네요. 책 쓴 게 나의 토지 수용 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 세금 이라는 책들을 내셨고 이번에 또 부의 이전 이 책이죠. 저 사인해서 주신 거. 이게 상속 증여에 관한 책이죠.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이 부의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사실 이 시중에 일반적인 책들은 이 웬만한 스킬들은 다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다양한 다른 시각들을 좀 전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발견했던 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사무실 옆에 뭐 간단한 예시지만 거기 2000년대 아파트가 2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상속이 펼쳐졌어도 상속세가 당연히 발생 안 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이제 20억이다 보니까 네, 어마무시한 이제 상속세가 대부분 4억에서 이제 5억 원 정도 나오시고 그렇죠. 취득세까지 하면 거의 뭐 6억대 훌쩍.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상속세가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 경기권의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이제 이 세금은 나랑 관련 없는 세금이다. 그렇죠.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고 사실 준비도 안 하시죠. 맞아요. 네. 근로소득자분들은 뭐 연말정산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는데 사실 상속세랑 증여세를 대비하는 거는 진짜 이 마음가짐을 가지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 현상적으로 이 마음가짐을 좀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책에 많이 이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상속은 이제 주로 사후 증여 형태가 되는 게 상속이고 증여는 이제 사전에 주는 게 주로 증여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참 대비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다못해 지금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이런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지식에 이제 비대칭이나 이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고 거기서 내가 상속세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지만 오늘 돌아가셨다라면 내가 상속세가 얼마 나오지라도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준점을 잡고 이 생전에 그럼 증여를 할까 아니면 양도를 해도 유동성을 확보한다면 다른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라고 기준점을 잡아라. 좋습니다. 아까 사회현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주택으로만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그 전 정부에서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거의 뭐 적대적인 정책들로 인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속 증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상속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몇 년이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자녀에 대한 부의전을 준비해 주는 것도 사실 증여의 목적이지만 이 증여자가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증여 건수 잠깐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이게 16년도에는 한 11만 6천 건 이때부터 좀 스타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증여 재산가액은 18조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21년도에 통계치를 보게 되면 26만 4천 건, 그 다음에 재산가액은 50조 5천억. 말 그대로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 폭증이네요, 진짜. 진짜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진짜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증여자가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오긴 했지만, 첫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맞아요. 너무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과세를 받으면 82.5%까지 내버리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냥 덜 내는 증여세 내자. 왜냐면 과세표준도 30억 원 넘어갔을 때 50%니까. 그렇죠. 뭘 증여세는 지방세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세.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상속 패턴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집 한 채 조금 있고, 그다음에 현금 조금, 그다음에 이 사망보험금 좀 받으시고. 근데 이제 배우자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 없으면 5억 원까지는 이제 상속세 발생 대부분 안 하신다는 걸 아는데 이 주택 가치가 서울 수도권은 기본 10억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상속세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이 좀만 더 있다라고 하면 상속세율이 50%에 다다라서
그거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게 또 덜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안으로 이제 거의 완화가 될 것 같은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네. 종합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증여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울며 거저 먹으러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달에 대부분 한국 부동산원 통계 보면 5월 달 증여가 정말 폭증합니다. 버티다 아인젠 증여. 예. 왜냐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 되기 그렇죠, 전에 그렇죠. 어떻게든 증여를 해서 분산시키고 이번 참에 자녀한테 부이전도 좀 해주고. 뭐 종부세가 나는 수입이 지금 연금 수입밖에 없는데 종부세가 몇 천씩 나오면 그걸 빚을 내야 되는데 빚도 못 내게 대출도 막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째 아까 일종의 뭐 포트폴리오 측면 자산 포트폴리오처럼 증여도 포트폴리오처럼 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는 게 오히려 기존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한 72%에서 78%가 이제 자산가분들이 이 주택,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위험 요소로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가 억대로 나오니까 갯돈 모으거나 이제 적금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었거든요. 세금 내려고. 예, 맞습니다.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대부분 그렇죠. 뭐 예전에 70년대 이제 남서울 종합개발이라는 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강남이란 도시가 부의 팽창을 하면서 이제 자산가들이 몰리는 동네가 됐지만 그 전에는 거기 사는 분들이 다 뭐 몇백억대 부자는 아니란 말이죠. 옛날 공무원 하시던 분이 맞습니다. 강북에 살다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아파트 줘줄 테니까 가라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몇십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뭐 정치인 하시는 분들, 나쁜 정치인들처럼 돈을 막 모아서 돈을 재해놨다가 세금을 탁탁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은퇴하고서 돈 수익이 별로 없어요. 나 집 하나밖에 없고 우리 애들 전세 하나 얻어준 거밖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라는 게 갑자기 징벌적 과세 때에서 뭐 그 1억이 나온다, 2억이 나온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진짜로 이 특기부등본 떼보면 70년대에서 80년대 취득하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 예, 인위적으로 몰렸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원주민이세요. 그럼요. 예. 그쪽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았던 삶을 산 거고, 그 다음에 뭐 주택 하나가 더 필요해서 하나 더 산 것 뿐이지, 그 자산 가치가 지금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버리니까, 거기에서 유동성은 막혀버리고. 맞아요. 그게 진짜. 근데 매매를 하자니 또 양도소득세는 막 7, 80% 이래버리면,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저희 이 부동산 한 이슈 시간에 이제 세무사님들도 몇 분 오셨고 또 저희 간평사도 오시고 하셨는데 이제 세테크란 말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이제는요. 그죠? 뭐 재테크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세테크가 또 굉장히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증여 상속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미리 포트폴리오를 짠다든지 미리 좀 알아본다든지 말고 그런 거 말고 또 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우선은 약간 이제 누구나 이 자산가분들은 탑재되어 있는 기본 마인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어차피 증여세라는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간단합니다. 한 번 증여하고 나서는 10년 이내에 또 증여하면 그냥 합쳐진다. 가장 간단한 게 이 원리이기 때문에 호흡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주기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네. 사항이다. 그래서 자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고 뭐 2천만 원, 2천만 원, 그다음에 20살 성인이 되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0세 2천만 원, 10세 이제 2천만 원, 그다음에 20살 때 2천만 원, 30살 때 20살 때랑 30살 때 5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이지만 이 물가 상승률 4% 하면 딱 한 2억 3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네. 결혼을 이제 32살에 평균적으로 하고, 결혼의 이제 평균 비용이,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 다를 수 있겠지만, 2억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을 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주고자 한다면 이제 기본적인 10% 세율까지 주면 좀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증여 한 10% 증여세 내는 금액만큼 증여를 하고 그 돈은 증여세를 낸 거잖아요. 그거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0살 때 4억 원까지 줄 수 있고, 뭐 1억의 트렌드 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큰 금액을 주고 증여세까지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을 이제 받았던 게 대부분 현금, 유동성 높은 걸로 주신 다음에 그걸로 부동산이나 뭔가 이제 자산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는 걸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20살 성년이 됐을 때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물론 이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 0살 때 받았던 가치보다는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 당연히, 그러면 그 모든 이익은 자녀가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에 대한 개념이 다르실 수도 있다. 처음에 아예 큰 돈 주고 한번 이 세금을 낸 다음에 예. 기본 세팅을 크게 가져가서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자연 상승분이 커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 17년도에 부동산 대책 8위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 예전에 뭐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그 규제 지역을 몇 가지 단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 세금조차도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하고는 엄청난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네.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렌드적으로는 요즘 이거를 좀 생각하시라.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역사는 또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결국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일부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의 신호탄이 아닐까.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조금씩 해제되는 신호탄이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결국은 이전에는 결국은 모든 단계에서 중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죠. 꼼짝달싹을 못했었죠, 사실은. 엑시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얘가 좀 다른 그렇죠. 얘기죠. 비조정 지역이면 좀 달랐었던 경우인데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연결될 때 그때는 이제 투기 지역에 대해서 개인과 법인의 중과세를 이제 매겼었는데 그렇죠. 그때 07년도부터 투기 지역이 서서히 3개월, 6개월 텀 두고 풀렸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외부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때 글로벌 이제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자산 가치가 흔들릴 때였기 때문에 이 투기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었죠. 근데 지금도 약간 유사한 형태이지 않을까. 물론 다 해제시켜야죠. 지금 이렇게 거래했고 이렇게 지금 부동산 가격 죽이려고 했는데 다 해제시켜야죠. 거의 유사한 환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넘어오는 이 찰나가 말 그대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씩 해제되는 시점이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압박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러면 해제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그러면은 주택 증여나 매매를 할 때 취득세가 우선 중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가 되죠. 주택 수가 좀 더 많아도 이 중과세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해제되는 지역은 이제 주택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되죠. 거주를 안 해도 거주 되기 요건이 때문에. 빠지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비과세 요건도 완화가 될 거고. 다양한 완화 요건들을 3년이죠, 3년. 네, 맞습니다. 네, 한시. 예, 조정 대상 지역 두 개를 했을 때 2년인데 네. 하나가 비조정 지역이면 이제 3년으로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 내 지역은 안 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곧 풀릴 거다. 곧 풀리면 이제 그때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빠른 제스처를 취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 증여세 우리 뭐 기본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죠. 일단 뭐 과세 기준이나 증여세 세율, 증여 상속 세율 요것도 좀 알려 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우선은 개정이 좀 많이 없었었기 때문에 세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제 이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증여세는 이제 살아계셨을 때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증여자, 받는 사람이 이제 수중자.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발생하는 세금.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이 피상속인, 그리고 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이 개념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좀 핵심입니다. 유산 과세형과 유산 취득형. 그러니까 먼저 구분할 거는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형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랑 증여세가 똑같은 세율 구조 갖고 있으면 사실 어떤 걸 해도 절세가 뭐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절세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유산 과세형이 항상 높은 건 아니에요?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유산과세형이 무조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유산과세형이 제가 배우기로는 이 70년대 이 상속세 생길 때 이 사람이 재산 포착이 어려우니까 이 전체 이 가지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포착을 해서 세금을 매기자라는 방식이 쭉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도 사실 유산 과세형 쓰는 국가는 몇 국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유산 취득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재부에서 좀 계속 이제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유산 취득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은 직접 받은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실질적인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맞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약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공제제도다. 공제. 네. 공제도 꼭 알아야 돼요. 좀 자세히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관계별로 이제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10년간 6억 원까지. 6억.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부간에 증여를 많이 하는 거죠. 지분 증여를 많이 줘서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 나의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증여해서 좀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배우자만 6억이지 나머지 관계는 아주 낮습니다. 그게 너무 낮더라고요. 네, 직계존비속은 이제 5천만 원. 성인이죠, 그것도 네. 5천이. 그리고 직계비속이 이제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그다음에 기타 친족인 뭐 형제나 아니면 이제 뭐 사위 며느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잘 활용할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부 증여가 좀 금액이 크니까 그건 네.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든 분산하려고 하셨던 마음들이 컸죠. 성년된 직계 좀비속 5천만 원까지 했을 때 그래서 옛날에 부담부 증여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예, 맞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절세 플래닝으로 많이 쓰시고, 최근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이제 1년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3년 5월 9일까지 지금 양도소득세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중과를 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매물을 싸게 이제 팔고 싶거나 어쨌든 세금이 지금 중과를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매물을 팔고 싶어도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제 갭차가 생겨서 결국은 이 매매가 거래가 안 일어났죠.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은 이제 포텐셜이 있으니까 네. 잘 해결해낼 거야. 그러면은 차라리 자녀한테 싸니까 지금 주자. 기회네, 기회.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랑 이제 사실 상장 주식 증여랑 코인 주식을 요즘 좀 많이 고민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랑 이중에 돈 버는 부동산 곽창석 대표 방송 자주 보시죠? 거기 요즘 곽 대표님이 늘 상속증여 상담만 지금 하고 계신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 상속세 공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상속세 공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괄 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5억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최소 5억은 해주겠다 라는 마인드로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를 5억에서 30억 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순금융재산가액, 이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빼서 최대 이제 2억 원까지 20%로 공제를 해주는 금융재산 공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동거상속공제나 뭐 이제 유명하신 가업상속공제 이런 이게 것들이 참 문제가 크던데 가업상속 공제가 이게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이거 대폭 완화한다고 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통계치로 보면 1년에 가업상속공제 받는 건수가 100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건 지키기도 사실 사후관리가 이제 7년간 기존엔 지켰어야 됐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 아니 그러니까 기업을 하다가 우리 남들 딴 나라 얘기하면서 히든 챔피언이나 뭐 이런 얘기는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뭐 불거진 유명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톱깎이 회사 같은 거. 정말로 이제 가업상속공제는 이제 좀 더 완화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가업에 이 대한민국은 이제 말 그대로 오너 중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 번 봤지만 오너분이 돌아가시면 만약에 그걸 이제 자녀 세대가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말 그대로 건강이 악화됐을 때부터 회사가 위청거립니다. 그렇죠. 모든 거래처가 이제 술렁거리기 맞아요, 시작하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셋이 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세무 컨설팅을 거의 뭐 10년 전부터 매년 체킹을 하시죠, 사실은. 자,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되죠? 세율은 이제 10%부터 50%까지 아주 10%부터 이제 50%. 세율 구간이 상속 증여 똑같나요? 네, 이게 똑같은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누진 세율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극단적 예시를 사실은 가져놓았어요. 예, 사실 예. 이게 뭐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해보세요. 극단적으로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예, 이제 예. 세 채가 있었다. 예. 그러면 2000년도부터 이제 세율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때 96년 당시 대치동 음마 아파트 34평형이 2억 원이었고 지금 22년 5월 현재 가격이 27.7억 원이더라고요. 아, 실거래가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시세니까 이걸 그대로 만약 96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예. 그때도 일괄 공제는 5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럼 1억 원에 대해서 세금 매기면 1,000만 원입니다. 상속세가. 근데 지금 상속이 일어나시면 이 과세 표준이 한 78억 되고 50% 세율 구간 받기 때문에 상속세가 이제 34억 4천.
와. 그러니까 배수로는 간단합니다. 340, 400거든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시죠, 사실. 예. 그래서 좀 평균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17년 2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원. 정확히는 5억 9천 얼마고요. 예. 그 다음에 22년 2월에 KB 시세는 평균이 12.7억 원. 12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러면 17년도에 만약에 상속이 펼쳐졌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빼고 하면 6억일 때. 예, 6억일 때면 일괄공제 5억 빼고 하면은 세금이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과표가 1억 원이니까. 근데 이제 자산 가치가 정말 껑충 올랐기 때문에 22년도에 보시게 되면 12.7억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이것만 해도 사실은 배수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요. 이제 평균액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만 예. 이제 개개인의 사정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제 그거죠. 세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좀 약간 정체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세는 정말 이제 증상 없는 전염병이다. 증상 없는 전염병. 예. 저는 이 표현을 좀 씁니다. 그래서 잠정적 상속세 과세 대상자인 거를 자기가 모르시고 그렇죠. 말 그대로 기침이라도 하면 너가 혹시 감기니 독감이니 코로나니 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해볼 그렇죠, 건데 기침도 안 하고 무증상을 쭉 가면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나은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제가 뭐 어디서 느끼냐면 상속이 딱 펼쳐지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속세 뭐 내봤자 얼마나 내겠어. 그렇죠. 근데 이제 상속세는 정말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거든요, 진짜. 나가거든 따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상속세 얘기 들으면 이제 집 한 채 있는데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딱 앉으면은 한 6억 정도 나오실 것 같으면 이제 막 까무러지는 거죠. 그 남편분이 대부분 자산 관리를 할 때 이제 무슨 일이 또 많냐면 아내분한테 이제 본인 자산이나 뭐 이게 어떻게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이거는 울타리 세금이다. 부모와 자녀가 한 울타리에 이미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속이라니까. 왜냐면 결국 이 울타리 내에서 펼쳐지는 내부적 거래인데 이게 울타리 구성원들이 다 모르고 있으면 좀 위험하다. 그래서 공론화를 좀 해라. 왜냐면 남편분이 그때 분당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분당에 있는 이제 건물 2채 정도가 있으셨어요. 분당에 건물 2채면 부자시죠. 말 그대로 자산가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가정주부인 어머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것저것 가볍게 이제 등기부등본 떼보고 시세 한번 매겨보고 탁상 감정도 매겨보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해봤는데 좀 틀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작게 잡았을 때 한 6억 8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그럼 얼마 생각하셨냐니까 한 200만 원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그런 세금은 아니다. 이게 근로소득자분들이나 그렇죠. 가정주부들이 진짜 많이 놀라세요. 대비가 안 돼 있었을 때. 아니 상속세라는 자체가 별로 생각을 못해. 그 약간 금기시할 수밖에 없는 게 나 죽거든 발생하는 세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나 죽으면 지금 난 이거 얼마 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니까 아마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미리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기자 많이 토로한 게 그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상속세가 발생을 안 하더라도 저는 자녀한테 증여를 해라. 증여. 왜냐면 이 자녀가 지금 사실 이 젊은 20대나 30대는 사실 좀 경쟁 구도가 물론 이제 해마다 점점 버거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든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근데 나 죽으면 너 자산 알아서 가져가라는데 요즘 의료기술 좋아서 오래 사세요. 왜냐면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80대가 가장 많이 상속이 펼쳐져요. 그러면 자녀 나이가 40대여가 50대요. 그렇죠. 그 나이 때 상속받아서 뭘 스타트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업을 해도 20대나 30대 젊었을 때 일리가 해야죠. 있다 진짜. 그러니까 마중물을 좀 저는 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대목부터 이제 제네레이션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는 했는데 젊은 놈이 이렇게 이제 꼰대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50대부터 시작하면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자식들 얘기하면 다 뭐 이제 20대 30대 됐으니까 애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 분들은 말 그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도 그래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너도 한번 일으켜봐. 왜냐면 또 고생은 없을 해야 때, 되고. 맞습니다. 없을 때 또 일으켜봐야 그 소중함도 알고. 그럼요. 그 마인드도 있으셔서 그러신데 저는 그래서 마중물을 약간 결혼 때 결혼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그래도 세팅을 해 주셔라. 맞아요. 참 어려운 주제고
서로 이렇게 토킹 어바웃을 하기가 그 자식이 먼저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 상속증여 이제 부자들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액들이 너무 올라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뭐 상속 시점 또는 증여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서도 욕먹을 것 같아요. 자산을 주는 게 아니고 빚 남겨줬다고 욕먹을 것 같고. 자, 그 절세에 대한 플랜, 뭐 딴 것도 이런 플랜을 마스터 플랜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상속증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까 태어나자마자 뭐 증여를 해라 이랬는데 사실 내가 자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자녀한테 줍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건 생명도 의료기술이 뛰어나서 많이 길어지셨다. 뭐 조부모님들 능력이 예전과 다르게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이런 플래닝도 생각을 하셔라. 그거는 더 비싸지 않아요? 세율이? 30%나 40% 이렇게 이제 좀 더 세율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까지만 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되는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차 증여할 계획이다. 조부모가 부모한테 주고 부모가 자식한테 줄 거면 한 번에 손주한테 줘라. 그러면 두 번 주는 것보다는 1.3배 내는 게 차라리 쌀 수도 있다. 어차피 한 단계 내려가면 발생하니까. 네, 그것보다 한 번에 주는 게 차라리 더 싸다. 그래서 현금 증여를 할 때는 이 방식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 세대가 말 그대로 증여할 여력이 안 되시는 거죠. 예. 사실 나도 지금 이제 막 사회에 이제 초년생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뭐 2천만 원 주냐. 그러면 이제 조부모가 좀 여유가 된다면 그렇죠. 이제 격대 교육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손주에게 좀 주는 거고. 그거는 받기도 쉬울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주는 걸 안 아까워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격대 교육의 메카가 그럽니다. 손주 줄 때는 뭐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부모 세대가 이미 증여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산가분들인데 그러면 이미 부모 세대가 이제 많이 받아서 누진세율이 높기 때문에 손주한테 이제 좀 주자. 이제 말 그대로 상속을 대비하시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조부모의 세대의 상속세까지. 말 그대로 조부모의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부모 세대도 주지만 손주도 줘도 되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형태에 따라서 또 증여는 좀 설계를 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예. 그래서 현금하고 이제 부동산. 그러면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확보되니까. 이게 증여할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증여할 때는 말 그대로 현금을 하면 유동성이 바로 확보되니까. 그렇죠. 자녀가 그걸로 뭐 해서 창업을 한다.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현금이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택을 갖고 있어서 증여자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 차라리 나의 세금을 덜기 위해서 증여를 하기도 하니까 그때는 부동산이 적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이제 주택 한 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군이 좋은데 자녀가 이제 아기가 곧 가질 것 같다 그러면 그쪽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것도 방식일 수도 있고. 가족의 환경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 있고 이제 가치 상승이 커질 부동산이 있죠. 임대 수익이 높은 거는 사실은 자산 가치까지 같이 높아가면 좋은데. 그 옛날에 나올 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 그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개 다 챙겨가면 아주 좋지만. 땡큐죠. 근데 이제 그게 되는 경우가 요즘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유동성을 좀 확보해주고 싶으면 사실 임대 수익이 높은 걸 해주고. 근데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 자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미래 자산 가치 높아질 것 같은 차익형. 거. 뭐 재개발 뭐 입주권으로 그렇죠. 될 것 같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에 뭐 빌라나 이런 것들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이들 모르시는데 집합 건물 아니면 토지랑 건물 중에서 뭐 건물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가치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80% 이상이기 때문에. 뭐 건물은 또 오래되면 감가상각 적용되면 가치가 아주 낮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낮추고, 그다음에 거기 가져가는 이제 임대소득은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또 확보할 수 있고. 좋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방식을 가져갈 거냐. 근데 토지는 또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앞서 말한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을 줄 거냐, 아파트를 줄 거냐. 아파트는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줄 때 증여재산가액이 높은 기준으로 잡힐 수밖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시지가 기반으로 이제 감정을 하니까 아무캐도 아직 현실화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뭐 증여라면 단독주택은 증여가 훨씬 더 단독주택 유리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말 그대로
증여세를 이게 낮출 수가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자녀가 2주택자 중과세로 추후에 미래에 팔아버리면 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녀는 받고 나서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조건 충족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단독주택을 증여하면 또 나쁘지 않은 플래닝이 된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울타리 세금이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 세대는 처분이면 자녀 세대는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쵸. 무조건 스타트 지점부터 자녀의 처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플래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부담부 증여는 이제 말 그대로 최대 절세 효과 내는 거니까 예, 예. 뭐 간단하게 하면 이제 집이 이렇게 10억짜리가 있으면 여기 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권이 6억이 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은 4억이고 4억. 그러면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6억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상 부분은 유상취득세를, 그다음에 무상 부분은 무상취득세를 냅니다. 이 두 부분도 이제 말 그대로 중과세율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각자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순수 증여, 10억 원의 순수 증여를 할 때보다는 오히려 세금이 더 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누진세율도 아주 낮게 받기 때문에. 자, 부담부 증여하기 전에 좀 우리가 더 최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떤 걸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다주택자면 이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중과 지금 1년은 또 좀 괜찮죠. 예, 예. 네. 하지만 당장 금방 이제 23년 5월 9일 도래를 하고 그렇죠. 나서 이 중과 유예가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또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이제 무조건 이제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플랜을 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말 그대로 세액이 어느 정도 유리할 것인가. 1년 뒤에 막달 효과로 막달 효과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만 유예가 지속될 것인지 유예가 끝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다 가정을 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넣는 게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될 것이냐. 네,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액계산이라도 무조건 꼭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부분은 증여취득세가 4%가 아니라 12.4%, 13.4%. 그렇죠. 아주 높은 포지셔닝이고. 그다음에 취득하는 매매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단순한 1%에서 3%를 받냐? 아니면 12.4%냐? 13.4%냐? 그래서 취득세 중과도 이게 비율을 포지셔닝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렵네요. 지금 막 머리가 혼란. 그리고 이제 자녀의 납부 여력. 그렇죠. 네. 증여세까지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를 그렇죠. 또 내야 또 되니까. 내야 되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는 취득세라도 먼저 마련해라. 왜냐하면 증여세는 이걸 담보 잡고 연부연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취득세 먼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증여세는 그 가액 상관없이 연부연납이 돼요? 가액이 담보액 내는 세금의 1.3배 정도의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을 하면 이제 그 등기부 등본상 을구에 이제 국세청에 이제 마크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연부연납을 하게 되면 증여세는 최대 이제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이제 약간 경제적 교육이죠. 어차피 너 주택 살려고 돈 모을 거면 이거 세금 내는 걸로 돈 모아라. 네 번째는 이제 근저당권 승계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LTV랑 DSR 같은 경우가 이제 자주 바뀌니까 꼭 은행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부모 세대의 소득과 신용도는 자녀의 소득과 신용도와 다르다. 그렇죠.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핵심입니다. 이 적정 채무액을 얼마로 잡아갈 거냐. 적정 채무액. 맞습니다. 이게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랑 취득세 두 가지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적정 채무액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죠. 결국은 울타리 세금이니까 외부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자금 여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울타리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가장 최소화되는 게 좋으니까 예. 그 채무액을 좀 찾아내고 그다음에 채무 사후 관리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를 6억 원을 이제 자녀에게 승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몰래 부모님이 갚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사후 관리를 국세청에서 매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경우 메인이 주택이니까 그러면 주택 취득하실 때 이 자녀한테 그냥 차용증 써주고 하면 되지 않냐. 왜냐면 이건 증여세 안 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 방식은 이제 사실 너무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해주세요. 예, 왜냐면 차용증을 쓰더라도 무조건 그 날짜에 무조건 써라. 왜냐면은 이 세무조사 터지고 나서 차용증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중에. 예, 허겁지겁 쓰시는데 사실 좀 이게 믿기가 어려울 수 있죠. 사실 그렇죠. 신임도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일 날짜에 차용증을 웬만하면 써라. 이걸 안 쓰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즉 만약에 증여가 아닌 걸로 정말 인정을 받고 싶으면 이제 차용증 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차용증 이외에 뭐 증빙 자료 말 그대로 인감증명서 같이 떼서 공중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으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확정일자라고 받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내역을 적요로 무조건 만드셔야죠. 왜냐하면 매월 25일 날 이자를 갚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자 갚은 내역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조사는 대부분 3년에서 5년 있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있을 때 조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역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이걸 믿냐. 왜냐면 이 말 그대로 차용증 형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하다못해 통장에 이자라도 계속 자동이체라도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적요를 무조건 쓰라고 말씀드려요. 적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 빌려준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장원에게 돈 빌려줌. 그러면 이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자 갚음. 진짜 간단하게라도. 예. 왜냐하면 그러면 이 돈의 이자가 뭐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이게 생활비인지 이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좀 더 명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원래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채무자의 이자는 이 채권자의 사실 이자 소득이죠. 그렇죠. 네, 원래는 원천 징수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나아가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빌리는 자녀의 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꼭 따져봐라. 왜냐면 자녀가 경제적 능력 하나도 없는데 20억 빌려갔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증여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많은 예규와 판례에서 결국은 이제 증여로 이 확증돼 버린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내가 너 한번 밀어줄게. 너 한번 사업해봐. 10억을 줬어, 20억을 줬어. 그럼 그 자체가 증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안 걸려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상속이 펼쳐졌을 때. 왜냐하면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증여를 하면은 합산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상속인 거는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자에 대해 증여했던 거는 5년 내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세 때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결정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한 걸 토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국세청에서.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펼쳐질 때 그때는 뭐가 있냐면 이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 계좌 오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그다음 상속인 이외의자인데 손주나 사위 며느리 계좌 10년 거 쭉 열어본 다음에 솔팅하면 끝나요. 그렇겠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 전세자금 좀 빌려줄게 하고 3억 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자 변제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9년 이후에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3억 준 거 뭐냐? 이제 뭐가 없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 9년 전에 세법으로 계산해서 증여세, 그다음에 증여세 그때 신고하는 것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9년치, 그다음에 상속세 얹어서 상속세,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상속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어마어마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9년 11개월 28일 전에 걸린 거를 봤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그게 3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증여세랑 상속세 가산세가 3억 2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다. 좀 큰 일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주택 취득자금 소명서 쓰잖아요. 예. 그거 쓸 때 차용증이라 써놓고 하지만 사실 그거 이제 문서 들어가면 말 그대로 한국 부동산원, 시군구청, 세무서에서 보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증여 포착을 하려고 할 거고. 요즘은 이제 그러면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걸 안 하고 뭐 전월세 신고제를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전세금을 빌려주세요.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돼서 보증금 6천만 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월세 30만 원 넘어가면 그 전월세에 대한 내역도 어떻게 마련했는지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저는 이제 여파가 오실 거라고. 그것도 증여네요. 네, 걸리면. 결국은 이제 걸리는 포착 포인트가 너무 많아졌다. 아이고, 머리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라.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그 지방세,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소홀히 해도 재테크를 하는 분은 양도소득세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늘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 세금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상속증여도 이거 보통 롱텀을 갖고 플랜을 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한 번의 방송을 이 부회 이전에 이 담긴 내용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책에
저희는 뭐 우리 이장훈 세무사님한테 이 책 10권 협찬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책 참고하면 상속 증여 어느 정도 공부가 되겠죠? 네. 확실히 제가 이제 실무에서 경험했던 거를 이제 최대한 녹여내려고 했고 예. 우선은 진짜로 이제 마음가짐부터 좀 먹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사회현상 많이 담아냈고 그 다음에 심화적인 내용도 썼고 그 다음에 정말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도 좀 맞아요. 담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도 좀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실 이걸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덱스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다가 필요한 얘기 있으면 그쪽 한번 펼쳐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있다가 말 그대로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마음가짐이 생길 때 또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장훈 세무사님이 우리 구독자에서 책을 10권 증정해 주셨고요. 그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기대서평 남겨주시는 10분 선정해서 우리 이장훈 세무사님 친필 사인된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채널 두꺼비 세무사 라고 검색하시면 본인이 찍은 영상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공부하시고 저희 또 필요하시면 댓글 남기셔서 상담도 좀 많이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 오래 부동산 이 보통 어려운 게 이게 좀 1시간 동안 한 게 여기 진짜 한번 겉핥기 한 것도 못할 텐데 하여튼 굉장히 스펙트럼을 크게 많은 부분을 다뤄줘 감사하고요. 우리 또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 친한 사이 돼갖고 이슈 있을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광이죠. 하여튼 오늘 나와줘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